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10월 금통위 결과 금리가 예상대로 2.5%로 동결이 됐습니다. 올해 초 2월과 5월에 금리가 내린 이후 지속적으로 2.5% 기준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마켓나우 2부에서는 메리츠증권 윤여삼 연구위원 연결해서 오늘 10월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과 그 배경과 앞으로의 전략 자세하게 먼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예상했던 대로 기준금리가 2.5%로 동결이 됐습니다. 그 배경 궁금한데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가 올해 경기 여건만 놓고 고민한다고 하면 현재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높다.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5월달에 금리 인하하고 나서 7월과 8월에 인하 3개월 이내 인하를 주장하시는 금통위원 수가 과반 이상, 18월에는 반명이나 3개월 이내 인하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인하의 소수 의견까지 있었기 때문에 경기 측면에서는 올해 여전히 1%를 넘길 수 있는 1%가 과연 우리 성장이 넘길 수 있느냐 그런 고민 속에 금리 인하의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 동결을 계속 끌고 가는 가장 핵심은 다들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수도권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상승세입니다. 6월 달에 대책이 나오고 일시적으로 7, 8월 동안 서울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한 0.1대 떨어질 때도 경계감을 가지고 금리 인하의 신중론을 펼쳐왔는데 이후 10월 달 들어와서는 추석 명절 전후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주간 단위로 대략 한 0.3%가 가까운 속도, 연한산 하면은 10%에 가까운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한국은행이 지금 통화 정책을 완화 쪽으로 끌고 가는 게 지금 부담스러운 환경이다. 그런 게 현재 금리 동결을 주도하는 그리고 향후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좀 신중하게 바라보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역시나 부동산 집값을 걱정하는 그런 심리가 녹여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이 부동산 집값 상승에 대한 급등에 대한 이런 우려를 잠재우지 않으면 영향력이 좀 커진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부동산 집값 문제 이외의 환율 변수도 상당 부분 좀 신경이 쓰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드는데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환율이 지금 한미 관세 협상 앞두고 나서 지금 1,430원 정도 수준까지 작년에 정치적으로 혼란이 있었던 시기와 유사할 정도로 원달러 환율이 높은 편인데요. 물론 절대 환율 레벨에 따르는 불안감이 크긴 하지만 원화의 변동성 그리고 최근에 일본도 정권 교체되면서 엔화 약세가 또 유발한 부담 그리고 지금 미국 경기가 탄력이 조금 빠지고 있다고 하지만 올해 우리나라도 그렇고 글로벌리 지금 달러 약세를 받아줄 수 있는 커런시가 없다는 점에서 달러 지수 자체가 최근에 이제 미국의 통화 완화 기대를 반영해서 좀 약세를 가다가 지금 또다시 반전되고 있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그런 부담들을 생각한다면 원달러 환율 절대 레벨에서도 금리를 낮추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긴 하지만 10월이나 올해 또 12월까지 올해 남은 두 번의 회의 동안 미국은 금리 인하를 진행할 거고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금리 대외 금리 차 측면에서 기대를 놓고 본다고 하면 원달러 환율은 원래 이제 우리가 미국하고 관세 협상에 대한 부담만 없었다고 하면 좀 하향 안정화되는 방향성으로 가야 된다. 근데 지금 이달 말에 에이펙 때 주요한 이제 한미 관세 협상 3,500억 달러 투자에 대한 합의점이 도출이 되고 나면 환율 쪽 이슈는 고 이벤트 해소 이후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불확실성 요인이 있다 보니 지금도 이제 통화 정책의 중요한 점검 요인 중에 하나지만 총재가 이번 주에 있었던 국감에 가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하는 총재가 환율 쪽에 절대 수준이나 부담은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변동성이나 이런 요건들을 놓고 보면 향후에 원달러 환율이 한 1,400원 내외에서 조금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해도 관세 협상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는 부동산 시장의 국내 내부적인 금융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나서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지 않을까. 환율은 조금 부차적인 요인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경기만 따져보면은 금리를 인하해 될 만도 한데라는 생각도 한편에서는 지배적인데 이번에 금리를 동결한 이유, 부동산 집값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말씀해 주면서 환율 이슈까지 분석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인하는 언제쯤 될런지 다음 달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건지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이게 네. 좀 지금 와서 확인하고 사후적으로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경기적인 측면에서만 놓고 봤다면 오히려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먹었던 8월 달에 경기 지지를 위해서 인하를 실시하고 다음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강하게 통제하는 게 금융안정 측면에서 오히려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따진다고 보면 내년까지 우리가 뭐 잠재 성장률 2% 정도까지 성장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내년 어느 때까지도 뭐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도 있겠다라지만 경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구간은 올해 2분기, 3분기 현 구간 지금도 이제 정부의 판단으로는 내수 쪽은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개선이 되는 방향 쪽이다라는 평가를 내놓기 시작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금리 인하 시점이 내년으로 밀리면 밀릴수록 오히려 조금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하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 지금 정책 효과가 단기에 뭐 10월 지금 15일 날 나왔던 또 부동산 추가 대책으로 11월 금통이 11월 말에 있는데요. 그때까지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안정될 수 있을까? 연내 인하가 가능할 거냐? 그런 의심들도 꽤 많이 늘고 있는 환경이지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정책 효과를 먹고 조금 안정화된다고 하면 경기 진작 차원에서는 저희는 뭐 인하 시점은 빠르면 빠를수록 원래 경기 여건에 맞춘다고 했으면 11월에도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지만 현실적인 부분들 고려하면 내년 1분기 쪽으로 조금 인하 시점은 딜레이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내년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뭐 미국과 우리가 이제 무역 전쟁에 대한 관세 부담에 대한 노이즈만 덜어낸다고 하면 내년에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기대치는 지금 이제 한 번 정도는 그래도 현 경기 여건에서 낮춰줄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올해 이 뭐 어려웠던 구간인 2분기까지 뭐 기준금리 2% 혹은 일부 외국계에서 1%대까지 기준금리 갈 수 있다는 기대치는 이미 후퇴한 게 아니냐. 시점으로는 저희는 현실적으로는 지금도 인하 타이밍이긴 맞지만 금융 안정을 감안했을 때 내년 연초로 밀려질 수 있는 가능성 보고 있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이제 한 번 정도. 그 정도의 통화정책 기대는 좀 잡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올해 내내 얘기 드렸던 게 한국 정책의 포커스는 이제 통화정책 쪽에 대한 기대.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전에 방송에 출연할 때도 한국은 채권 투자에 대한 기대를 너무 많이 가져갈 필요가 없다. 지금 통화정책 기대는 거의 소멸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되려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돈을 쓰는 재정의 부양이 크니까 그쪽에 초점을 맞추는 위험자산 쪽이 조금 더 긍정적일 것이다. 그런 흐름이 내년 연초까지는 내년도까지는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달 금리 인하 가능성 일부 있지만 그래도 내년이 더 유력한 시기로 봐주셨습니다. 윤여삼 연구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0월 금통위 이슈 저희가 발빠르게 전해드렸습니다. 뭐니 해도 뭐 금리 인하 뭐 몇 달 늦춰도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부동산 집값 상승 이걸 억제하는 것이다. 이게 10월 금통위의 주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증시 브리핑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거래일 만에 이제 조정이 장 초반부터 나왔던 코스피 시장인데요. 그래도 일부분 낙폭을 줄이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우리나라와 뭐 미국과 중국 이런 관계 잘 보셔야 되는데 미국과 중국의 그런 협상이 약간 더 어두워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전반적으로 올랐던 자산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면서 이 낙폭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을까 계속 이 싸움이 이번 주 후반에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장 마감 이후에 미국 장 마감 이후에 테슬라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예상보다는 좀 못 나온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좀 중요한 이슈가 나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머스크 CEO가 삼성을 두고 이런 얘기를 좀 해줬습니다. 일단 삼성이 테슬라와 테슬라 A16 이 칩이죠. 이거 외에 A15 역시 TSMC와 함께 만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삼성은 A14를 만들었고요. 이번에 이제 테슬라와 A16 만들기로 얘기했는데 A15 칩 같은 경우에는 이 TSMC가
전략적으로 다 만드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TSMC와 공동 생산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A15 칩 같은 경우에도 삼성이 만들고 향후에도 16도 만들고 이런 부분에서 기대감이 생기는 요인이 생겼다라는 점이고요. 이 테슬라 자체 AI 칩 같은 경우에는 차량뿐만 아니라 로봇, 옵티머스 이런 부분에도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실적 간단하게 이제 브리핑해드리면 3분기 매출은 사상 최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순이익이 급감하면서 시간에서 3% 떨어진 요인이 됐었죠. 할인 그리고 운영비 증가, 인도량은 지속적으로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분기도 그렇고 그래서 3분기 차량 인도량이 역대 최고치로 나왔는데 세액공제 종료 전에 수요가 확 와닿은 그런 흐름들이 있었지만 영업 마진율은 10%에서 5%로 감익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좀 차량을 싸게 팔고 이런 요소들 결국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약간 이런 부분은 이제 정책적인 타격을 입었다라는 느낌이 이제 들고요.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그 데이터 보니까 좀 눈에 띄는 부분은 현금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한 유동성을 보유해서 불확실성에 대비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에 10개 정도 지역에서 로보택시를 운영할 예정인데 이 사이버캡 아시죠? 운전대와 그 페달 없는 거 그게 이제 내년 2분기 생산을 목표로 한다고 하고요. 텍사스 오스틴 같은 경우에 연말까지 운전 지시하는 사람 없는 그러니까 보조인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한다라는 부분이 있고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 거의 삼람과 이제 비슷한 그런 느낌을 풍길 수 있는 V3 모델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거 보시고요. 일정 부분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좀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그래도 최근 2차 전지 관련주는 ESS 배터리 시장에 대한 성장, 잠재력으로 오르는 힘이 좀 강해서 그런 흐름도 이후에 조금 더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방산주 좀 눈에 띄는 대목은 오늘 그러니까 이슈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진핑과 긴 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에이펙 정상회담 경주에서 열리는 우리 대회의 상징성이나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번 대회를 아주 잘 치러야 된다라는 그런 무게감이 조금 더 생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트럼프 이제 2기 행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러시아 제재가 나왔습니다. 석유, 화학 기업, 이 큰 기업뿐만 아니라 자회사를 뭐 대부분 해서 한 30곳 제재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발동이 된 거고요. 에너지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방산주와 함께 또 엮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긍정적인 부분 K방산이 유럽 무대에 진출해서 긍정적인 포지션을 취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 이 기사에 있습니다. 250조 원 무대라고 하고요. EU 무기 공동 구매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 공장 이제 가동하면서 이 물량이 이제 생산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장점 K9 자주포입니다. 이게 자주포 시장의 점유율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0% 정도인데 경쟁력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현대로템이 52주 신고가 경신했는데요. 실적 반등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 때문에 52주 신고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은 실적 데이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대감이 오른 섹터와 종목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실적 데이터에서 조금만 삐끗하면은 매물이 출회되는 현상이 나타나서 오히려 실적으로 잘 받침된다면 심리적으로 함께 오를 수 있는 장이 연출된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일 텐데요. 또 다른 이제 앵커 브리핑 듣기 전에 지금 10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의 지수 그리고 중요한 섹터 종목의 흐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우리 시장 10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장 초반 1% 넘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큰 폭으로 밀리기도 했는데요. 다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 이를 조금씩 상쇄하면서 올려내는 중입니다. 지금 3,870포인트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장중 양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이 점도 함께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4,000포인트까지 3%가량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정말 우리
시장 4,000피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고점 부담에 잠깐 흔들리면서 출발하긴 했지만 현재 시간 그래도 많이 올려낸 종목들이 많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흐름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짚어보시죠. 일단 빨간불이 하락이고요. 초록불이 상승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혼조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하루인데요. 일단 오늘 강한 건요. 방산주입니다. 오늘 방산주 장 초반부터 좋았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오름폭을 점차 키워내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3% 넘게 상승 중이고요. 현대로템도 5%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철도 표준 사이버 보안 인증 획득을 했다라는 소식에 장중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특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IG 넥스원도 지금 3%대 강세입니다. 전반적으로 방산주 단으로 시장에서 강세 탄력 붙고 있고요. 이외에 조선주가 오늘 장 초반에는 빠졌는데 지금 장이 진행될수록 오름폭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3% 넘게 올라주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도 0.34%로 지금 양전이 된 상황입니다. 조선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 마스가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이펙을 앞전으로 어떤 이야기가 추가적으로 나올지 뉴스 팔로잉도 계속해서 해보시죠.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지금 삼성중공업만이 0.62%가량 빠지고 있는데 오늘 삼성중공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전력설비주가 굉장히 강합니다. LS 일렉트릭이 11% 급등 중이고요. 6%가량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 계속해서 오름폭을 키워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이 3분기 실적을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0% 넘는 증가율을 기록을 했는데요. 다만 시장의 컨센서스는 하회한 영업이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에서는 지금 목표가를 일제히 올려잡고 있습니다. 지금 영업이익이 빠진 게 관세에 대한 리스크 때문인데 이 관세 리스크가 점차 하반기로 갈수록 옅어질 것이고 이에 따라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올려잡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LS증권에서는 목표가 43만 원까지 제시했고요. 대신증권이나 SK증권도 42만 원으로 높여 잡았다라는 점 오늘 주가를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이외에 지금 효성중업도 3% 넘게 올라주고 있고요. HD 현대일렉트릭도 2% 넘게 상승 중인데요. HD 현대일렉트릭도 오늘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그리고 오늘 반도체 투톱 일단 삼성전자가 1%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0.21%가량 상승 중입니다. 지금 그래도 장 초반에 약 2%가량 빠졌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낙폭을 줄여가면서 지수 자체적으로도 조금씩 올려내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특히나 양전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0.21%가량 오르고 있다라는 점, 삼성전자도 낙폭을 축소하면서 지금 1%가량 하락하는 추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차와 기아는 조금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1%가량 하락, 기아도 0.6%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네이버와 카카오도 오늘 2%가량 하락 추세 받아갑니다. LG화학이 오늘도 좋은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1%가량 상승 중이고요. 석유화학 관련주들 오늘도 여전히 좋은 강세 탄력 받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수 자체적으로 장 초반보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좀 점차 올려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요. 일단 빨간불을 켜면서 움직이는 종목이 조금 더 많은 장세가 펼쳐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종목별로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소부장단 안에서 그래도 오름폭을 점차 키워내고 있는 종목들이 보입니다. 심택이 6%가량 상승하면서 장 초반에 하락에서 지금 양전이 된 이후로 계속해서 오름폭을 키워내고 있고요. 테스 같은 경우도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국민연금이 가장 많이 담은 업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히 테스 같은 경우도 이 비중을 늘렸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지금 계속해서 반도체 소부장단 안으로 디램 이 활황기에 접어들었다라는 소식과 함께 매수세가 붙고 있다라는 점, 지금 장 초반에 비해서 이 낙폭을 줄여나가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는 지금 파마리서치와 휴젤이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1%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장 초반부터 좋은 모습 보였던 이 미용 의료기 관련주들 오늘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오름폭을 키워내고 있다라는 점 긍정적이고요. 다만 알테오제는 1% 넘는 상승 탄력을 받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0.11%가량 소폭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은 조금 쉬어갑니다. 어제 장까지 급등했던 모습을 보였던 이 에코프로
15%가량 급등 마감하기도 했죠. 한 주 동안 약 50% 가까이 오르기도 했는데요. 오늘 일단 2%가량 에코프로 하락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0.54%가량 하락입니다. 로봇 관련주들도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데 하이전 R&M 3%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62%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로봇 관련주 안에서 순환매가 돌면서 오늘 휴림 로봇 같은 종목들은 여전히 상승세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드리고요.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 좋습니다. 실링콘2 4% 넘게 튀어오르고 있고 VT도 1%가량 오름폭 켜내고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지수 상황도 바로 열어보시죠. 일단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이 내림폭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19%가량 하락으로 지금 3,876선까지 올려낸 상황이고요. 전장 대비해서 7포인트가량 하락입니다. 장 초반의 출발은 약 50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출발을 했는데 그래도 7포인트 하락을 올려내고 있다는 점 긍정적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0.28%가량 하락이고요. 876포인트 지나갑니다. 지금 수급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오늘 수급 상황 보시면요. 수급 상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만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개인의 7천억 원가량 순매수로 지금 지수 자체적으로도 이 하방폭을 줄여나가고 있다라는 점, 오늘 개인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눈에 띕니다. 외국인 2,700억가량, 기관도 4,30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의 매도폭이 큰 하루인데요. 코스닥 매매 동향도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도 비슷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래도 코스닥 시장은 기관이 매도폭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다는 점 긍정적이고요. 개인의 860억가량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양시장에는요. 개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메이저 주체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그래도 이 지수 자체적으로 지금 낙폭을 줄여나가고 있는 만큼 장중 흐름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체크를 해보시죠. 그렇다면 지금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할까요?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시죠. 이어지는 앵커 브리핑은 오늘은 좀 스토리텔링을 짤 수 있었던 게 종목 얘기를 좀 중심으로 해드리면서 이 종목을 보면은 산업을 이해할 수 있어서 그런 식으로 좀 짜봤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올려잡는 증권사가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은 IBK 투자증권이고 삼성증권의 국내 증권사의 목표가 상단이 14만 원인데 14만 원짜리 목표가가 나왔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DS 사업부는 당연히 반도체죠. 역시나 반도체 작년 저점 찍고 매분기 개선을 보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3분기 잠정 실적 나왔을 때 DS 반도체 부분에 독점적인 지배력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디램과 낸드가 개선되는 동시에 비메모리 쪽에서 적자 축소를 해내서 이게 동시에 이뤄져서 이게 독보적인 반등을 이뤘다라는 부분이고요. 사실 HBM 부진이 나타나서 그동안 한동안 꽤 헤맸었는데 3분기부터 물량이 회복이 되고 판매 단가가 상승이 되면서 경쟁사 대비 차별화되는 흐름들이 나타났다라는 점입니다. 4분기 역시 공급은 부족한데 가격이 오르면 기업에서는 엄청 호재인데요. 영업이익이 급증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14만 원으로 올려잡은 가장 큰 이유도 내년에 영업이익이 급증할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라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내년 반도체 쪽 영업이익이 70조 가까이, 그러니까 67조까지 올라갔습니다. 67조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 규모가 얼마나 큰 거냐면 이게 작년 대비해서 이제 3배 규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램과 HBM이 있다면 이제 HBM보다는 D램 쪽에서 수익성이 더 잘 나올 것으로 IBK 투자증권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일정 부분 우려가 있었던 HBM4 같은 경우에도 시장 부분에서 안착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낸드도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삼성증권 14만 원짜리 목표 주가 소개해드렸고 SK하이닉스도 60만 원짜리 목표 주가 나왔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11조 나올 것으로 IBK 투자증권에서는 예상했는데 이거 사상 최대의 규모입니다. 역시나 삼성전자와 같은 맥을 하는 건 HBM도 잘하지만 D램, 낸드 쪽에서
개선이 되다 보니까 이 효과가 실적에 드라마틱하게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건 AI 투자에 있어서 직접적인 수혜주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아닐까 싶은데 메모리 수요가 개선되기 때문이고 가격 상승은 앞으로도 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AI 중심으로 메모리 시장이 급성장할 예상 나타나고 있는데 추세가 D램, 낸드 쪽에서 확실히 나타날 것으로 보이면서 지금 수요 불안 이슈가 있었지만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그리고 아마존, AWS 등등이 투자를 늘리면서 이 수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서버에서는 AI 서버도 당연하지만 일반 서버까지 증설이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삼성 팹이라고 해서 반도체 공장인데요. 지금 대부분의 그 경쟁사들이 삼성을 제외하고는 주문받는 양을 늘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삼성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장 팹 일정 부분 여력이 있어서 그것만 잘 개간하면은 늘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쟁사 생산 증가는 이제 제한이 되는데 요거는 하나의 또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D램, 낸드가 아닌 HBM 이게 좀 고수익을 가져다 주니까 그 증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모리 출하량을 빅그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성장률이 10% 안팎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건 조금 더 삼성전자의 수혜가 아닐까. 그래서 메모리 증가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탄력이 적어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 우리나라에 조금 더 직접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십시오. 자, 두 번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 오늘 LS 일렉트릭이요 11%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던데요. 오늘 대신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4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실적 전망치를 높이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2분기에 초고압 그리고 HVDC라고 초고압 직류 송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변압기 증설이 완료가 되면서 매출액이 뛸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 매출액 대비 1.8% 정도, 1.8배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초고압 HVDC 변압기 매출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긍정적인데 지금 동해안 HVDC 1차 프로젝트 준공 계획 이런 이슈도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쪽에서는 AI 데이터 센터형 전력 기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온사이트 수혜주가 또 LS 일렉트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자가 발전인데요. AI 데이터 센터들이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는데 직접 자기들이 스스로 발전소를 짓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온사이트 자가 발전이라고 하고 거기에 뭐 중소형 뭐 전압기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한데 그 수혜가 LS 일렉트릭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온사이트 수혜가 부각이 돼서 오늘도 장중에 11% 급등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상들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제 AI 출연형 이런 부분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국내 2차 전지 업체양 ESS용 전력 기기 이런 부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우리 K 제조업체에서는요. 미국 공장 증설용 전력기기 수주를 하고 있고 매출 수주에 대한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고요. 해외 자회사 같은 경우에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있는데 고성장이 지속될 것이다 가능성 언급되고 있습니다. LX 일렉트릭 목표 주가 42만 원 상향 소식 말씀드렸고요.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SS 전력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는 흐름들, 이제 수요가 폭발하는 이유들, 전력 장비 수주 본격화 여기에 있는 상황인데요. 4분기 이후 AI 데이터 센터용 수배전, 전력기기 이런 부분 일단 있고요.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의 중요 발전원이라고 할 수 있는 가스 엔진, 연료 전지, ESS용 전력기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산업을 이해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지금 LS 일렉트릭이 DC라고 해서
직류 차단기 쪽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연료 전지와 ESS용 전력 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 수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내년이 지나면 2차, 3차 추가 계획 이런 부분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은 전망치를 하회하긴 했습니다만 수주가 질적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가스엔진, 연료전지, 전력기기 각 500억 원 수주했고 수배전 부분에서도 수백억 수주했고 ESS용 전력기기 1,500억 원에다가 미국 유통사와 연 1,000억 장기적으로 공급 계약을 맺어서 이게 수주가 질적으로 변화했다라는 부분. 그래서 목표 주가 상향 소식 알렸으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DS투자증권. 앞서서 이제 LS 일렉트릭 오늘 11%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 갔고 두산 역시 오늘 52주 신고가 간 이후에 일부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는데 목표 주가 100만 원짜리가 나왔습니다. DS투자증권이었습니다. 목표 주가 93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렸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거 올린 이유가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로보틱스 이런 부분 지분 가치를 반영했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지금 두산은 약간 할인율을 보수적으로 70%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언급한 게 다른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을 60% 적용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두산에도 60% 할인율을 적용한다면 목표 주가는 사실 120만 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두산은 보수적으로 할인율을 적용해서 100만 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통상 비슷한 지주사라면 목표 주가가 120만 원이라는 것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전자 부분에 있습니다. 비지라고 해서 4분기 전자 사업부 매출이 5천억 원에 육박할 가능성 언급이 되고 있고요. 이게 엔비디아의 블랙웰 GB30 같은 거 그런 부분 생산 판매가 확대가 되고 메모리 물량이 증가하면서 긍정적인 흐름들을 낳고 있고요. GB30은 이제 300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그리고 그 다음 차세대 모델 루빈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 초도 매출이 이제 발생할 거라고 합니다. 에이직은 약간 늦어지는 감이 있긴 했습니다만 아마존, AWS 양 매출은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GDDR7 요거는 이제 메모리 차세대 이제 제품인데 그게 적용된 루빈 CXP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신규 모멘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멘텀이 지금 다 장착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정책 수혜주로도 분류가 됩니다. 11월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이 통과됐을 때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 두산이 오늘 52주 신고가 간 최근의 배경도 여기에 나타나는데요. 일정 부분 11월에 1차적으로 털어내고 그 이후에 남은 지분 같은 경우에는 3차 개정을 통해서 털어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흐름으로 27년까지 소각 예정이니까 정책 수혜주로도 분류되고 전자 부분으로도 긍정적인 매출 영향이 되면서 목표주가 100만 원, 보수적인 걸 털어내면 120만 원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봐야 할 종목들이 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은 대형주 시대라고 하시면서 투자 전략 잘 살펴주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데일리 온 김태훈 파트너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또 이슈가 있는 장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미중 무역 전쟁 갈등으로 시장의 주도주들이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개장 초에는. 하지만 미중 정상회담이 경주 에이펙 2025까지 이러한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히 트럼프의 SNS 때문에 이 시장이 지수가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들썩들썩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장세 속에서도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히토리움 무기화 관련주들은 이런 미중 간의 이런 갈등 속에서 오히려 또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여기에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경주 에이펙 2025까지 이 히토리 관련주들은 파란색이 날 때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접근하시는 게 단기적으로는 꽤 괜찮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을 지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원달러 환율입니다. 이게 1,43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타이밍을 놓쳤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금융권에서 나오고 있는 말들인데요. 지난 8월 달에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를 놓치고 9월 달은 또 추석까지 연휴를 지면서 시장 내
그 유동성이 공급된다고 이렇게 말들이 되면서 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넘어갔다가 오히려 10월 달에는 금리 인하 자체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버릴 것이죠. 한국은행이 전형적인 낙제생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답답할 노릇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지금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파란색을 켜면 여러분들에게 싸게 살 기회를 준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가면서 외국인들의 신규 투자금들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으면서 거래소 코스닥 양쪽 다 모두 마이너스를 파란색을 켜고 있죠. 하지만 1,400원이 넘어가면 즉 원화가 약세를 나타내고 달러가 강세를 나타낼 때 외국인 투자가들은 우리 시장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외국에서 돈을 갖고 들어옵니다. 그 달러를 원화로 환전을 하면서 매수세에 유입한 그런 현상들이 자주 목격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형주들이 파란색을 띠면 여러분에게 싸게 살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워낙 대형주들은 가격이 10만 원대가 넘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손이 안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2등주와 3등주를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나마 가격이 싸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는 것이고요. 이 태양광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업체죠. 아리백 투자 때문에도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내수 시장에 대한 매출액 비중이 약 70%가 넘어가고 있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장 초반 5만 원 밑에서 내려갔다가 곧바로 5만 원 이상 올라오면서 지금 5만 2천 원, 3천 원까지도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놓쳤다면 2등주인 OCI 홀딩스나 하나솔루션, SDN 같은 종목들을 노려보신 것도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마적으로 움직일 때는 2등주와 3등주도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은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장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지금 내 포트폴리오에 담기도 하셔야 되고 하지만 에이펙 2023 요때까지는 남북경협주나 히토류 관련주들 또 우크라이나 재건주 같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영향을 받는 종목들도 좋은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을 잘 이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원화가 약세를 나타내면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주 중에서 화장품주나 유통주, 시내 명세점주, 항공주, 여행주, 식품주 등에 골고루 돌아가면서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원화 약세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도 한번 관심권에 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시장은 실적, 3분기 실적을 기다리는 장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 앞에서 언급드렸던 태양광 쪽의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2분기 때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한 추세가 3분기에도 꾸준히 이어졌다는 측면에서 3분기 실적도 좋을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내 포트폴리오에 담으셔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대형주 쪽에서 매물 나올 때 좀 매수해야 되는 기회이다. 그리고 에이펙 네. 정상회의 이전에 우리가 단기간으로 봐야 할 섹터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환율 관련해서 관련주도 그렇고요. 자, 그럼 오늘 좀 잡으면 괜찮을 것 같은 관심주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네. 앞에서 언급드렸던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네. 이 종목은 태양광이라는 아리백 투자에 대해서 수혜를 받지만 또 한편으로 정기선 HD 현대 회장이 되면서 그룹의 미래의 주력 사업으로 이런 수소경제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발전과 해상풍력 발전을 거론을 했습니다. 이 말뜻은 그룹 내에서도 이 태양광 쪽을 밀어줄 거라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갖고 있는 위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고 또 우리나라 그룹의 이 지원을 받는 이런 종목은 말 그대로 시장에서 시장 자체도 성장하고 있지만 이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에서 더더욱 성장성이 가파라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잘 봐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정리 그리고 투자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현명한 투자 전략 이어드릴게요. 잠시만요.
미국을 긴급 방문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레오트닉 미 상무장관과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협상을 진행했다. 김 실장은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 막바지 단계는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핵심 쟁점은 투자금 조달 방식과 현금 비율이다. 미국이 전액 선불 요구에서는 물러섰지만 현금 투자 비율을 두고 양국 간 입장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구윤철 부총리 역시 통화 스와프보다 투자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직접 투자 비율에 따라 스와프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의 요구액이 비현실적이라며 동맹국을 관세로 압박해 대통령이 원하는 방식으로 투자하게 하는 전례는 없다고 비판했다. 네, 오늘 상당히 중요한 이슈들이 넘쳐나는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님 모셨습니다. 하나하나 좀 쭉 쉽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셔서 안심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이제 금통이 네. 예상대로 그쵸? 동결이 네. 됐습니다. 네. 역시 부동산 지가 상승 무섭긴 네. 무서운가 봅니다. 무섭긴 무서운데 예. 조금 이제 시장에서 불만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기준금리 2.5% 동결하는까지는 좋은데 지금 뭐 계속 얘기되고 있는 게 부동산 문제, 환율 문제, 그다음에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네네네. 문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부동산 문제는 사실 최근 들어서 금감원이라든지 기획재정부에서 양적 규제를 하고 시작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금리까지 규제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미 다 규제가 돼 있는 상태에서 환율도 지금 사실 뭐 국내 매크로 상황들은 그렇게 뭐 불리한 상황은 아닌데 예. 무역 협상 때문에 나오는 그런 환율 약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리를 다시 뭐 내린다고 그래서 환율이 추가적으로 약세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도 좀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관세는 사실 뭐 보다는 인플레이션은 지금 이 국제 유가라든지 원자재 가격에 더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무역 수지라든지 뭐 소비자 물가 지수, 외환 보이고 생산자 물가 지수는 그래도 다 안정화가 되는 분위기인데 계속 기준금리를 안 내리고 있을 경우에 네. 부동산 하나 잡겠다고 그래갖고 지금 전체 경제 초과상관 그쵸. 태운다 이런 느낌이세요. 기업이라든지 예. 뭐 자영업자부터 시작해서 가게 뭐 전반적인 저축까지 다 예. 아우라 갖고 투자까지 아우라 갖고 이쪽을 사실 이제 망가뜨리는 일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런 시장의 우려가 좀 커지면서요. 네. 그래도 연말까지는 이제 뭐 11월 27일 한 번 더 남아 있어요. 한 번 기준금리 인하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이제 기대는 커지는 것 같고요. 우려는 일단 계속 요즘 이제 제롬 파월 같은 스타일로 자꾸 이재명 총재가 가는 것 같아 갖고 모든 걸 다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시그널이 왔을 때 액션을 취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조금 우려를 좀 표하고 있어 갖고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뭐 기준금리 인하 다음 달도 가능성이 있는데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 이런 부분도 자꾸 언급이 네. 되니까 좀 불안하신가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기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쵸? 네. 네. 부동산 하나 잡겠다고. 근데 그쪽은 이제 우리 정부는 부동산 이게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네. 거고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이 네. 됐고요. 환율은 크게 뭐 변하진 않네요. 그냥 역시나 약세 1,433원 위에서 네. 역시 이제 대미 투자 이런 부분이 좀 그쵸? 확인이 된 이후에 방향을 좀 달리하겠죠. 그래야 예, 이제 예. 시장에서 지금 롱 USD고 숏 예. KRW거든요. 그 포지션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될 것 같아요. 음. 지금 뭐 워낙 불안하니까 네. 어느 누구도 달러를 내리려고 하지 않아요, 시장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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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아마 이제 양국 간의 합의 문제가 좀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공표가 돼야 환율이 좀 더 안정화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차근차근 이슈 좀 파헤쳐 볼 건데 테슬라 실적이 5시에 났습니다. 네, 네. 근데 워낙 사실 그 기대치가 낮았어요. 네. 그래서 왜 시장 전망치가 낮기 때문에 요거는 충족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인도량은 생각보다 최대로 나왔는데 그쵸, 네. 순이익이 깎여가지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도 2차 전지 관련주가 일부 영향을 받지 않나 싶은데 일단 네. 테슬라 실적의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좀 매출이 3분기가 281억 달러가 나왔어요.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죠. 네. 근데 많이 나온 이유가 3분기에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했는데 다른 게 아니라 9월 30일자로 전기차 세액 종료를 앞두고 마지막에 이제 할인 판매가 급격하게 나온 거죠. 그래서 수요가 몰리네. 그렇죠. 수요가 좀 몰렸죠. 그리고 법인들이 좀 사갖고 자기들이 렌트를 하려고 네. 법인들 수요가 법인들 싸게 사놓고서 자기들 네, 렌트를 네, 하면 네, 되니까 네. 그러면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하여튼 뭐 그런 문제였는데 그러다 할인 판매를 하다 보니까 문제는
결국 영업이익이죠. EPS가 결국은 0.5달러로 이제 시장 예상치를 밑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그것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다 그러면은 테슬라 내에서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 지난해에 비해서 매출이 40%가 증가를 했습니다. 아, 요거는 예, 요건 저는 좋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한 이후에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물론 이제 다 얘기를 하셨어요. 뭐 일론 머스크 CEO가 자율주행 확대할 거다. 그다음에 ESS 판매도 더 메가팩 같은 게 더 판매될 거다. 그다음에 옵티머스도 이제 곧 시행될 거다. 뭐 스페이스X도 이제 뭐 계속한다. 뭐 얘기는 다 나왔는데 뭐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밖에는 뭐 더 이상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뭐 앞으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재료들이 다 노출돼 있기 때문에 과연 성과를 어떻게 내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뭐 기대감보다는 대신에 이제 저희 국내에서 지금 2차 전지 산업 상승세에 대해서 어떤 또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있는데 저는 사실 전기차 판매에 따른 테슬라 아니면 전기차들의 이런 2차 전지보다는 사실 요즘 ESS가 조금 더 결국은 ESS가 상승 모멘텀을 더 줄 수 있다. 네. 그런데 오늘 테슬라 실적도 제가 보고 있고 그다음에 LG 엔소의 실적도 나오는 걸 보면은 네. 미국 내에서 저도 연초부터는 ESS가 아마 상승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봤는데 생각보다 시장이 더 커졌어요. 그리고 앞으로 전망치도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테슬라가 다른 것보다 ESS 쪽에서 매출이 확대됐다는 그 부분 자체만으로도 2차 전지 국내 산업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ESS 쪽 최근의 대세는 이거네요. 에너지 저장 장치. 맞습니다. 그러면서 전력 설비 이런 부분도 오늘 뛰는 게 같이 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실적 나올 때 2차 전지 이렇게만 연결할 것이 아니라 판매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ESS 쪽의 네. 성장세를 더 보는 게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딱 들어오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원전 이런 걸 통해서 중앙 전력을 공급을 늘리겠다. 네. 부족하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지방 정부, 주정부 단에 가서 보면은 당장 에너지가 급하기 때문에 신재생이라든지 아니면 독립된 에너지 시스템을 갖고 하는 게 더 지금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ESS는 당장에 지금 실적이 납니다. 기대감이 원전같이 기대감이 아니라 ESS는 지금 당장에 실적이 나오고 그다음에 매출이 나오고 확대가 되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이 더 커졌다. 그리고 더 커질 것 같다. 요거에 중점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최근 오라클인가요? 네. 거품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실적 데이터는 없는데 네. 기대감으로 너무 많이 가서 주가가 이제 급락하는 흐름들이 있는데 사실 ESS 같은 경우는 기대감 플러스 실적이 나와주니까 더 믿고 가는 거거든요. 믿고 가는 것입니다. 네. 거기가 투자처다라고 하면서 테슬라 실적에서도 ESS 성장에 대한 굉장히 기대감 이런 부분이 녹여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 에이펙 정상회담 앞두고 더 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회담이 이제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우리 에이펙 정상회담이 더 큰 규모가 될 가능성, 이게 상징적인 그런 부분이 자꾸 이제 비춰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볼 투자 포인트가 엄청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사실 저는 다른 것보다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모든 지도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뭐 당장의 어떤 정치적 문제뿐만 아니라 산업적 이슈도 좀 분명히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난해 와갖고 수소 에너지 프로젝트를 아시아 환태평양에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기대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경우에 원전에 대한 이 환태평양 지역에서 어떤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또 얘기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이 있지만은 저는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원전은 기대감이 좀 적고. 왜냐하면은 SMR 산업 같은 경우인데 이것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독립적인 에너지 시스템이에요. SMR은요. 그러니까 대형 원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정상회담은 또 참석 안 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다 안 하시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딴 데도 안 하니까 그래서 와서 뭐 잘하면 김정은하고 이제 뭐 시진핑 국가주석 정도 보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갖고 아마 미국 빠진 상황에서 사실 전반적인 산업
협력을 최종 사인하고 뭔가 도출하기는 조금 좀 어렵겠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그거보다는 일단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갈등이 완화가 되면은 그 사이에 껴있는 한국의 어떤 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가능성 커지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완화되면은 어떻게 국내 뭐 방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뭐 대북 협력주들까지 예.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 지표를 조금 더 안정화시킬 수가 있다. 예, 그럴 경우에 거기에 맞는 수혜줄이 좀 돌아갈 것 같고요. SMR 같은 경우는 조금 마이너한 거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무역 협상에서 나와야 될 그런 문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잠깐 왔다 얼굴 비치고 갈 가능성이 있어서 테이블 안에서 진지한 논의가 사실상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엄청난 비즈니스 기회의 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중국과 우리나라,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북한 이슈, 그리고 이제 경제 정상들이 함께 정상들이 또 한번 사업가들이 얘기를 해야 되죠. 비즈니스들이 네, 그렇죠.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거를 좀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반도체 한 번 더 큰 장이 저는 열릴 가능성을. 반도체는 사실 뭐 에이펙과 상관없이 예. 계속 갈 수 있는 장이고요. 예.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미국의 하이엔드 반도체, 중국의 범용 반도체 이 두 가지가 사실 경쟁 관계가 아니라 네. 글로벌 전체 반도체 수요에 맞춰 갖고 보완적인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아마 이번에 이제 환태평양 국가들도 다 모이면은 예. 뭐 딱 눈에 보이시다시피 이제 뭐 중국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멕시코, 캐나다, 그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 다 대만까지 싹 다 모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최근 들어서는 AI 인프라에 대한 산업 협력을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아까 원전은 조금 뒷전으로 갈 수 있겠지만은 네. 차라리 AI 인프라에 대한 그렇죠. 논의는 더 커질 수 있다. 저는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엔터주가 뛰더라고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중국은 우리가 한한령 한 자 없다고 얘기해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 좀 풀린다면 엔터, 게임, 화장품, 콘텐츠, 화장품. 화장품 네, 네. 이런 쪽으로 기회가 열리는 거니까. 저는 그쪽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네. 사실 방어주잖아요. 네. 그냥 내부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방어주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이 지금 많이 잘 가던 종목들, 주도주가 조금 이제 힘을 뺄 때 얘들이 가는 게 맞는 거고요. 네, 네, 네. 그렇게 지금 사이클이 돌아오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저희 소비재들이 사실 중국과의 어떤 연계성이 가장 크거든요. 네. 물론 미국도 이제 11월 달 되면 쇼핑 시즌이 들어와요. 네. 들어오지만은 그래도 중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부지부식간에 연말까지 사실 소비재 쪽에서 게임이라든지 엔터 화장품들은 저희가 눈치채지 못하게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그런 업종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연말까지 천천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만약에 좋은 소식이 안 나오면 일부 차익 실현 매물도 좀 감내는 해야겠네요. 네, 최근에 근데 이미 네. 또 조정을 먼저 받았어요. 그래요? 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3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다라고 이미 얘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실적까지 반영돼 갖고 주가가 지금 조정을 좀 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에이펙 정상회담에서도 안 좋은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뭐 네.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제 4분기 때 이미 이제 우리 10월 달에 중국 방문객들 봤어요. 네. 이건 4월 달로 4분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11월 달부터 또 미국 시장에 또 이 최대 이제 쇼핑 시즌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기대치를 갖고 간다 그러면은 네. 만약에 중국이 이번에 조금 더 좋게 나온다 그러면은 저희야 뭐 더 이상 좋을 게 없겠지만은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엔터라든지 화장품 경기 방어주들은 4분기 때 실적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이벤트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그러니까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관계 개선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 정말 좋은 정말 거고 좋은 거고요. 만에 안에 리스크가 있어도 영향력은 제한적이고 네. 일부 이제 미국 중국 쇼핑 시즌 그쵸. 개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 그러고 보니 제가 연말이네요. 연말 뭐 몇 달 안 남았습니다 벌써. 그런 게 또 다가오네요.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하나그룹주들 다시금 네. 근데 여기가 이제 방산, 그쵸. 조선. 조선, 요즘에는 조선도 방산을 등에 업고 그렇죠. 있습니다. 조선이 방산이고 방산이 방산이 조선이라는 조선이죠. 네.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걸 좀 주목하면 괜찮을까요? 사실 뭐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방산 쪽에서 하나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는 거고요. 조선 쪽에서 하나오션과 하나엔진. 어떻게 보면 거기다가 소재 장비 쪽은 하나 솔루션하고 하나 비전까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방산하고 지금 조선 쪽은 사실 중국
중국과의 갈등이 사실 가장 큰 이슈예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미국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은 네. 결국은 중국과의 갈등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중국이 이제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거, 한국 제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중국이 저가 제품을 갖고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미국과의 동맹 계속 강화를 시켜야 하나그룹이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고요. 두 번째는 기술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계속 극복해 나가야 돼요. 그 방법 아니면은 제가 네. 봤을 때는 하나그룹 전체 어떤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 두 가지만 딱 잡고 간다고 보면은 저는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미국과의 동맹은 뭐 정부가 지금 알아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거기에 편승하시면 될 것 같고 하나그룹 자체적으로는 기술적 우위를 좀 통해서 뭔가 글로벌 경쟁력만 키워내면 된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나가 정말 그룹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뭐, 그럼요. 요즘에는 딱 네. 이러고 다니고만은 네, 뭐, 요즘 야구팀도 잘하고 있고요. 거기까지 잘해주면 말 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 네. 사상 최고치에서 이틀 연속 네, 맞습니다. 떨어졌어요. 예. 하락세가 좀 이어질까? 근데 사실 이렇게 떨어지기 전에 네. 금은 다 오를 거라고 올 거라고 많이들 말씀드렸죠. 얘기했거든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의 조정? 일단 전 연말까지 계속 4,200달러 온스당 예, 그렇게 전망을 이어가고 있고요. 제가 아마 몇 주 전에 와서도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근데 4,300달러를 좀 넘어섰다가 다시 좀 내려왔는데 연말까지는 4,200달러 정도는 충분히 유지될 수가 있다. 예.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금이 지금 급등한 이유가 중앙은행들,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금 실물을 매수하는 거거든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달러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이 불안하면은 달러의 안전자산이 가는데 했지. 지금은 달러가 더 위험하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금을 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달러가 지금 저희 시장에서 봤을 때 한 인덱스가 95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 계속 보신다면은 금 가격은 아마 한 4,200달러 온스당 이 정도까지 연말까지는 한번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네. 그래서 오늘 좀 많이 빠져 있는데 한 4,200달러 정도에서 좀 안정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요즘 좀 부담스럽다. 네, 왜냐하면 금리도 내리고 미국 네.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일단 달러 인덱스는 계속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금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이제 낮추셔라. 네,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의견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에서 네. 한국 개미들 네. 영끌에서 네. 투자, 위험 천만, 네. 자산시장 버블 경고. 네. 왜 그러는 걸까요? 네. 이 블룸버그 한국 팀들이 좀 국내 증시에 좀 약간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 개미들의 오징어 게임식 투자 우려. 오징어 게임. 네. 네. 그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B2, 영끌, 레버리지 투자, 그다음에 정부의 규제도 부재하다. 심각한 부작용이 올 수 있다 얘기를 했는데 제가 뭐 반론을 좀 몇 개 제시한다면은 네네. 6월달 이후에 개인 투자가들이죠. 코스피에서 22조 원 순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한 게 아니라 순매도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그 돈들이 미국으로 가 있어요. 미국으로. 예, 그러면은 미국이 불안해질 것 같아요. 예. 한국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두 번째는 코스피가 지금 PER이 17.9배예요. 5년 평균이 16배였고 PBR은 1.3배인데 5년 평균이 1.02배인데 아직까지 고평가됐다고 얘기하기는 저희가 어렵다. 조금 어렵다. 예. 네, 더 갈 수 있다. 세 번째는 정부의 추가 부양책, 산업지향책, 통화 완화 정책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매크로 상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본다면은 금융시장이 불안할 수 있다. 근데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도 지금 가고 있어요. 예. 상법 개정 내지 세제 개편, 맞습니다. 그런 것까지 보고 있다 그러면은 저는 사실 블룸버그에서 보는 조금 시각이 과거의 시각이 좀 아닌가, 최근에 변화된 것을 반영을 아직 못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 한국 시장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4천 뭐 내일에 찍을 수도 있어요. 내일 당장 찍을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4천까지 가도 이게 시장이 고평가로 가는 게 아니라 네. 그동안 눌려있던 게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보셔야 된다. 네, 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제대로 공부를 하고 K 증시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말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대표님은 한마디로 쓸데없는 소리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돈이 되는 자산 전략, 경제 이해 잘하면은 바로 연결이 되는데 이한수 대표님은 그런 부분에서 톡톡한 역할을 해주시고 계셔서 자주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던 국제 금값이 이틀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22일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은 전일 대비 1.06% 내린 온스당 4,065.40달러에 마감했다. 장중 한때 4,054달러까지 밀리며 이거래일 연속 약세를 이어갔다. 금값은 올해 들어 약 60% 급등하며 슈퍼랠리를 이어왔지만 미국 기업들의 호실적과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단기간 급등에 따른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진단했다. 반면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2.20% 상승한 배럴당 58.50달러의 거래를 마쳤다. 브렌트유도 62.59달러로 2% 넘게 올랐다. 미국이 러시아 석유기업 로스네프트와 루코일을 제재한 영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을 전격 취소하며 긴장이 고조된 것도 유가 상승에 불을 붙였다. 시장은 다음 주 FOMC에서의 금리 인하 여부와 러시아 제재 후폭풍이 글로벌 자산 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하고 있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의 김수현입니다. 오늘의 트렌드 바로 두피 케어입니다. 예전엔 두피 케어 하면 40대 이상 중심의 탈모 관리가 중심이었잖아요. 이제는 2030 세대가 주력층이라고 합니다. 염색이랑 드라이, 스트레스로 두피 트러블을 경험한 젊은 소비자들이 미리미리 관리하자 하면서 이런 트렌드가 만들어진 건데요. 저도 요즘 머리도 피부 관리처럼 두피에 앰플 그리고 에센스까지 꼼꼼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피 케어를 마치 스킨케어처럼 한다고 해서 스키니피케이션이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이런 두피 케어의 인기를 증명하듯 최근 CJ 올리브영의 헤어 바디 포함을 매출한 카테고리 매출이 최근 3년간 매년 20%씩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두피와 모발 관리 제품이 매출 성장을 이끄는 핵심 품목으로 꼽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외에서도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미국에서는 두피 세럼 검색량이 1년 새 140%나 급등했고요. 시장 규모는 오는 2030년엔 35조 원 정도로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번 트렌드의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누가 더 예쁘게 감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과학적으로 관리하느냐로 무게중심이 옮겨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향 좋은 샴푸가 유행이었다면 이제는 단백질 흡착력, 두피 자극도, 심지어 AI 분석까지 등장했어요. 기술력이 이제는 두피로 들어온 셈인데요. 이렇게 기술력을 동반한 두피 케어 트렌드는 이제 하나의 관광 문화로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을 찾은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두피 진단 서비스가 인기라고 하는데요. 두피 진단 체험객의 90%가 외국인이라고 할 만큼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올리브영의 외국인 고객의 헤어케어 매출도 올해 초보다 60%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K푸드 그리고 K패션에 이어 K두피까지 새로운 한류 카테고리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 두피 케어 관련주들 가지고 와봤는데요. 바로 코스맥스입니다. 이 코스맥스는 글로벌 화장품 ODM 강자로 최근 벨기에 기능성 소재 기업 사이언스코와 손을 잡고 곱슬머리 전용 헤어케어 원료 공동 개발에 나섰는데요. 전 세계 인구의 40%가 곱슬머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두피 케어 시장의 숨은 황금어장, 블루오션을 선점하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또 다른 관련주, 바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대표적인 브랜드 려의 여성 탈모 라인 루트젠이 대만과 말레이시아 그리고 중국까지 진출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출시 1년 만에 매출 200억 원을 돌파하면서 한방 탈모 케어라는 차별화된 컨셉으로 K뷰티의 감성과 기술력을 결합한 글로벌 두피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정리하자면요. 이제는 하다하다 K두피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이처럼 K뷰티의 위상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그럼 전 오늘 두피 케어 말씀드리면서 내일 돈 되는 트렌드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마크마블 신일섭입니다. 자, 두피 얘기가 나와서 진짜 탈모를 정복한다면 노벨 의학상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벨 의학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탈모 연구에 힘써 주십시오. 저 탈모 샴푸를 써봤지만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씻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금방 씻으면 없어질까 봐 바르고 있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효과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태어난 대로 살자 이래가지고 네, 포기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LS 일렉트릭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오늘 또 11.27% 오르는군요. 가는 거는 뭐 계속 갑니다.
자, 신고가를 지금 또 갔는데 지금 LS 일렉트릭 딱 보니까 일렉트릭이 있으니까 이거 전기회사죠. 전력회사가 지금 굉장히 강세인데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 지금 3사가 완전 크레이지 모드입니다. 지금 저번에 효성중공업 했죠. 효성중공업 지금 이제는 얼마가 됐을까요? 지금 저번에서 더 올랐나요? 지금 효성중공업이 177만 8 저번에 150만 원 아니었나요? 저번에 이제 150인가 160인가? 저번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삼양식품보다 한 주당 가격이 높다 했는데 180 가까이 가는군요. 저번에 180 뭐 200 얘기했던 것 같은데 또 신고가네요 오늘. 이거 진짜 대단하네요. 177만 8천 원, 9천 원 가고 있는데요. 야, 이거 어디까지 가나? 지금 RSI 과열권이 94까지 갔거든요. 효성중공업. 이거 어디까지 더 올라갈 수 있나요? 자, 지금 LS 일렉트릭은 그거에 비하면 덜 뜨겁거든요. 지금 72.70 정도예요. RSI가. 자, LS 일렉트릭은 후발주인데 이것도 지금 한 주당 35만 원이 넘으니까 전력주들이 지금 한 주당 가격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따 나오겠지만 이게 사실 한 자릿수에서 담궜던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유지를 못해서 유지를 못하고 지금 결국에 그 중간에 다 팔아버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여기까지 지금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도 한 주당 가격이 꽤 높을 텐데요. 와, 이건 또 70만 원이고 이것도 오늘 신고가네요. 또 와,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지금 다 쳐봤는데 지금 전부 다 다시 역사상 신고가를 또 갱신하고 있습니다. 자, HD 현대일렉트릭은 84.37 정도네요. 지금 과열권 뜨겁기로 보면은 효성중공업이 제일 뜨겁고 그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 그다음에 LS 일렉트릭 순위네요. LS 일렉트릭이 제일 덜 뜨겁네요. 그렇죠? 덜 뜨거운데 이게 이제 후발로 더 불이 붙을 수가 있어요. 우리 방산주에서도 보시면 현대로템이 갑자기 미친 듯이 지금 가면서 LIG 넥슨보다 더 뜨겁잖아요, 요즘에는. 자, 어쨌든 지금 3사가 35만 원에서 70만 원, 170만 원까지. 야, 한 주당 한 주 살려고 해도 LS 일렉트릭도 한 주 살려면 35만 원 이상 있어야 됩니다. 효성중공업은 170만 원 이상 있으셔야 되고요. 물론 소수점 매매가 있긴 하지만 소수점으로 사면 좀 찝찝하지 않나요? 요즘에 소수점 매매가 다 돼가지고 옛날이랑 다르게 0.1주, 0.2주도 살 수 있던데 좀 뭔가 전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뭔가 산 느낌도 아니고 안 산 느낌도 아니고 이게 애매해요. 그렇죠? 한 주를 온전히 갖고 싶은데 0.1주, 2주 갖고 있으니까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를 온전히 가지려면 이제 돈이 많이 든다. 네, 많이 올랐습니다. 자, 지금 내용을 하나 볼까요? LS 일렉트릭. LS 일렉트릭이 지금 또 좋은 호재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SK증권에서 목표 주가가 42만 원이요. 와, 지금 35만 원 갔는데 42만 원. 자, 22만 원이었거든요. 저거는 딱 보니까 그 전에 거를 봐야겠지만 SK증권이 커버리지를 하고 있었다가 커버를 하고 있는데 22만 원을 잡아놨는데 지금 이미 35만 원을 가버렸잖아요. 이제 매수 의견을 유지를 했는데 투자 의견 매수 유지로 되어 있잖아요.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하려면 목표 주가를 올려야 돼요. 근데 매수 의견을 유지하는데 22만 원 그대로 그냥 가면은 뭐라고 항의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지금 주가가 35만 원인데 지금 목표 주가를 22만 원 해놓고 매수 유지는 무슨 의견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목표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42만 원이면은 저 목표 주가를 90% 올린 겁니다. 진짜 엄청나게 올렸죠. 자, 그래서 LS 일렉트릭이 올해 3분기 연결 매출액이 전년 대비 19.1% 증가했고요. 1조 2,163억 원이네요, 매출이. 영업이익은 51.7%, 영업이익 증가율이 훨씬 더 크죠. 1,008억 원 기록했습니다. 자, 영업이익률도 지금 대충 보니까 그러면 한 저기 10% 넘네요, 그렇죠? 1조 매출해가지고 1,000억 이상 버니까요. 자, 시장 전망치는 좀 하회했습니다. 시장 전망치가 워낙 높았어요. 지금 수치를 보세요, 저게. 매출액이 20% 가까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을 50% 가까이 올렸는데도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어요. 시장의 눈높이가 그만큼 높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게 관세 비용의 영향이었다. 그러니까 뭐 이 장사가 뭐 덜 팔리거나 잘 안 된 게 아니라
관세 비용의 일시적 영향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지금 그냥 그것이 무시하고 올라버리잖아요. 자, 남인식 연구원이 부산 변압기 공장 증설 효과로 내년에 5천억 원의 매출액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동안 동사의 약점으로 지적됐던 미국향 매출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바로 이 부분이 아마 그 효성중공업이나 HD 현대일렉트릭에 비해서 덜 뜨거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향 매출 비중이 지금 점차 확대되고 있으니까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요인이 저기 있지 않은가. 지금 미국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프로젝트의 그 계획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AI 씬이 덮치면서 그런 거고, 원래 AI 씬이 없었더라도 노후화된 인프라를 재건하려는 프로젝트, 그거는 바이든 때부터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바이든의 인프라 뭐 어쩌고저쩌고.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지금 트럼프가 워낙에 인상 깊은 지금 임기를 지내고, 어떻게 좋게 말하면 인상 깊고, 그렇죠? 나쁘게 말하면 뭐 싫어하는 사람들은 끔찍한 임기를 겪을 정도로 그게 인상이 어쨌든 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이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바이든 그나마 기억나는 게 그 무슨 인프라 해가지고 뭐 많이 있었잖아요. 뭐 미국을 재건시키는 프로젝트 어쩌고 했을 때 그 인프라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전력이나 이런 뭐 항만이나 이런 인프라들이 다 노후화돼서 미국이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있단 말이에요. 노후화된 인프라를 재건해야 되는 부분에 AI 바람까지 불어가지고 이 한국에 손을 벌리게 된 거예요. 이런 변압기기나 배전기기나 이런 것들. 그래서 매출액이 미국향이 늘고 있다. 굉장히 긍정적이죠. 자, 과연 현대로템처럼 뒷심을 더 발휘하여서 나중에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효성중공업이나 HD 현대일렉트릭의 뜨거움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커뮤니티를 보겠습니다. 이 전력기기 3사는 기분이 다 좋으니까 나쁜 얘기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 강지 산책하고 오니까 못느리궁. 그러니까 이게 강지를 산책하고 오셨는지 아니면 집에서 그냥 노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밈을 올린 건지 모르겠으나 정말 산책하고 오거나 산루를 팔고 있다가 딱 봤다면은 이게 못느리지 할 정도로 지금 깜짝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죠. 10% 넘게. 자, 그리고 저런 분들 많습니다, 지금. 자, 9만 원대 갖고 있었는데 역시 사팔은 안 돼. 사고 파는 거 안 된다. 자, 근데 또 어렵죠. 사고 파는 거 안 돼가지고 갖고 있다가 물려가지고 상장 폐지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뭐가 딱 하나의 원칙이 모든 거에 적용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단타를 쳐가지고 빨리 잘라낼 종목도 있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또 결과론적으로는 사고 팔면 안 됐었던 거죠. 근데 이게 지나고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지. 이게 9만 원대 보입니까 이게? 9만 원대 갖고 계신 분들은 진짜 초고수인 것이고. 자, 그다음에 현대로템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분은 진짜 이분은 어쨌든 간에 잘 되는 데서 노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이 3,800 이상 가고 4,000 가까이 가고 있는데 하나도 가지 못한 종목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들이. 이분은 그래도 괜찮죠. 로테미를 팔고 왔는데 날아가자. 현대로템을 팔고 왔는데 또 일로 가셨어요? 와, 내가 팔고 나니까 5배가 오르네. 이런 분도 계시고. 8만 원, 9만 원대에서 파신 분이 많아요. 자, 뒤로 가고 있습니다. 아쉽죠? 자, 다음 종목입니다. 8만 원, 9만 원대에서 꾸준히 갖고 계셨다면 지금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 다음은 한라 IMS 코스닥 종목입니다. 자, 조선이죠. 자, 지금 또 조방원이 지금 엄청 강해요. HD 현대중공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조방원의 대표주들이 전부 다 10위 안에서 지금 7, 8, 9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뭐 비슷할 겁니다. 7, 8, 9위에서 유지를 하고 있을 텐데 그 이상 갈 수도 있겠죠. 자, 오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하나 더 갔군요. 그렇죠? 6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현대차를 제치고. 그렇죠? 일단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급등하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이 그 다음이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원자력으로 마지막인데 여기 있죠. 현대차가 하나 끼었네요. 여기. 그렇죠? 현대차가 끼었어요. 현대차가 이제 내려오고 있어요. 현대차 기아가 여기 끼어 있습니다. 그렇죠? 불쌍한데요. 현대차 기아.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다시 100만 원 돌파했고요. 자, 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00만 원 돌파했지만 HD 현대중공업도 열심히 가고 있다. 자, 그래서 코스닥에도 당연히 낙수 효과로 이제 조선기자재가 가겠죠. 거기서 이제 한라 IMS가 오늘 사고를 쳤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요. 자, 지금도 상한가인가요?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자, 이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대선조선. 지금 이게 그 법정 관리 중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채권단이 채권 관리는 채권단이 대선조선의 영도조선소를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거 지금 가치가 있겠다. 채권단은 될 수 있으면 돈 있는 건
일단 다 팔아야 되잖아요. 쥐어 짜가지고 이제 잘 다시 회생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근데 봤더니 용도 조선소를 탐내하는 지금 상황이 펼쳐졌다. 왜냐면 지금 우리 막 MRO 얘기 나오잖아요. 선박 정비 보수 운영. 여기부터 이제 미국 거를 먹고 들어가자. 그 나중에 조선 배까지 만드는 여기까지 가려는 건데 일단 그걸 가려면 이런 것부터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비 보수 해주면서 그 이제 핵심적인 거를 맡길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런 거를 보고 이제 결정하겠죠. 미국 측에서. 정말 한국한테 이걸 맡겨도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배 설계도 군함 설계도 넘겨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일단 그래서 이것을 하려는 MRO의 전진기지가 필요한데 마침 그 대선조선에 영도조선소가 있는데 한라 IMS를 비롯하여 다른 데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얼씨구나 지금이다 하고 팔아야겠다고 딱 했는데 이 한라 IMS가 딱 맞아가지고 지금 우선 협상자로 지금 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슈가 하나 있고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대선조선 저게 이제 이슈고 한 번 더 이제 이 한라 IMS는 조명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저거를 이제 들어가면 이제 아예 MRO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라 IMS가 지금 상한가에 진입을 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상한가네요. 자, 당연히 역사상 최고가고요. 2016년에 고점을 뚫은 지금 상황입니다. 지난달에 2016년 고점에서 밀렸는데 이번 달에 확실하게 그냥 매물을 소화해버렸습니다. 자, 엄마 나 상 먹었어 푸야호. 자, 근데 저기 이제 저분은 좀 아쉬운 분이시죠. 자, 오늘 한 주당 19,040원에 사셨는데 자, 28,800원이 지금 상한가 부근이거든요. 자, 1% 드시고 그 110주를 파셨어요. 근데 몰라요. 뭐 내일 또 갑자기 뭐 오늘 후장에라도 빠질 수도 있으니까 1%도 뭐 크죠. 1%도 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내일 막 점상을 간다던가 이러면 또 아쉽겠죠. 아유, 뭐 어려워요. 원래 주식은 어렵고. 자, 상한가 축축축 소고기 드세요 쿠쿠 이거를 제가 지금 타이틀에 달아놨는데 자 상한가 하면은 뭐 메뉴 바뀌죠. 그쵸? 돼지고기 먹다가 돼지고기도 못 먹고 이제 뭐 참치캔 뜯다가 이제 상한가 가면 갑자기 그날 소고기 파티 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점심 맛난 거 먹을 거야. 근데 이게 또 우리나라 사람들 불안하잖아요. 점심 이제 상한가 가가지고 점심을 맛있는 거 먹으러 갔는데 갑자기 거기서 상한가가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자리를 떠야죠. 빨리 매도를 해야 되니까. 매도를 하고 봐야 되니까. 그럴 일이 없기를 바라고. 지금 일단 되게 굳건하거든요, 이게. 이게 빨리 갈수록 굳건해요. 이게 지금 아까 오전에 일찍 가버렸거든요. 이게 보니까 9시 44분에 상한가 마감됐네요. 그리고 9시 10시죠. 10시 1분 정도에 살짝 풀렸다가 거기서 다시 올라간 뒤로는 풀리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게 빨리 10시 전에 문 닫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런 지금 상황처럼. 왜냐면 10시 전에 문을 닫아. 여기 꼬리 달리는 게 10시에 여기가. 10시. 여기가. 9시 44분에 들어갔다 10시에 살짝 풀렸더니 여기서 얼른 샀죠. 쑥 올랐죠. 그래서 10시 전에 문을 닫아버리면은 그럼 이제 늦게 살려고 했던 개인 투자자들은 못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계속 풀려가지고 지저분하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되게 예후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늦게 본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빨리 못 보고 늦게 달려든 사람들. 늦게 달려든 사람들 항상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조급하죠. 시간이 부족하니까 떨어질까 봐. 그런 사람들이 달락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려는 심리가 강하죠. 그러니까 이게 아침에 그냥 문을 닫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점 상한가가 안 풀리는 게 그 이유예요. 아무도 못 따라가는 상태에서 그냥 바로 아침에 상한가로 시작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어쨌든 굉장히 강한 상한가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후장, 마감 때까지 풀리지 않으면 내일도 상승 갭 내지는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 자, 그래서 아까 그분 어디 갔어요? 커뮤니티. 점심 맛있게 드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점심 맛나게 먹을 거야. 자, 그리고 이런 분도 계시죠. 오늘 상이다 풀미수를 때려박아라. 이분이 지금 못 사잖아요. 상한가 지금 안 풀렸으니까 이분이 그 전에 올렸어요. 그 전에. 그래서 만약에 물론 이런 거를 권장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분도 제 생각에 기분으로 그냥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얘기하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상한가를 가니까 이거 많이 넣어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이게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게 아시다시피 미수나 이런 건 빌린 돈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역마진으로 가면 내 돈만 저기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런 사건들 많이 있었잖아요. 이게 미수 신용을 쓰다 보면은
큰일 나요, 나중에. 내가 없던 내 본전만 없어지면 그만인데 내가 없던 빚이 생겨버려요. 진짜 큰 패가망신입니다, 이거. 그냥 주의하시기 바라고. 어쨌든 이런 느낌이다 했는데 어쨌든 많은 금액을 만약 넣으셨으면 자기 돈으로 큰 수익을 지금 얻으신 상황이 됐겠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조선주가 강하니까 이렇게 코스닥의 조선 기자재주도 강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코스닥이라고 무조건 약한 게 아니라 지금 코스피의 조방원이 강하잖아요. 그럼 조선, 방산, 그리고 이 지금 원자력, 거기에서 낙수 효과로 떨어지는 조선 기자재라던가 이런 소부장들 있잖아요. 그 조방원의 소부장들. 이런 것들이 코스닥에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있으면은 소외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뭐 현대로템에서 먹고 LS 일렉트릭에서 먹고 이렇게 연속으로 먹는 거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코스닥에 있어도 소외되진 않는다. 그런 거를 지금 따라가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사파를 준비했습니다. 자, 한라산이 이제 그 다음 놓고 우리가 항상 백두산. 그래서 뭐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침 종목명이 한라 IMS여가지고 아까 저기도 말했잖아요. 빨리 1% 먹고 파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조급하신 분들도 엄청나게 먹을 수 있게 많이 갈 수 있게 제가 오늘은 화이팅하는 어떤 그 주문을 한번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 주 매도평입니다. 한라에서 매도평이 아니군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네, 오늘 우리 시장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부각되면서 장 초반에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여전히 코스피는 강하다라는 점이 오늘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 미중 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점차적으로 오름폭을 키워내던 코스피가 결국에는 3,892포인트까지 올려내면서 이 최고점 3,893포인트까지 1포인트를 남겨둔 상황입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3,890선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일단 코스피가 0.14%가량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양 지수 일제히 지금 상승불 켜내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는 이 하락으로 움직였던 코스피 코스닥 지금 현재 시간 일제히 양전이 된 상황입니다. 특히 코스피는 장중에 3,892포인트까지 11시를 기점으로 써냈고요. 현재 시간 3,88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양전이 된 상황입니다. 0.01%가량 강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3,70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보시면요. 지금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542포인트 지나갑니다. 일단 오늘 매수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매매 동향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이어지곤 있지만요. 기관의 매도폭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3,800억가량 팔고 있고 기관 1,600억가량 팔고 있는 가운데 기관이 4천억가량 순매도해서 지금 1,600억가량 순매도로 매도폭을 많이 축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지수 자체적으로도 지금 양전이 된 상황이고요. 개인도 5천억가량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열어보시죠.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도 기관이 지금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외국인은 400억가량 순매도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기관이 장 초반보다 장이 진행될수록 점차적으로 담아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순매수로 전환이 됐고 80억가량 사들이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시장도 함께 열어보시죠. 일단 원달러 환율이 오늘 1,430원 선을 넘어선 이후로 4원가량 더 올랐습니다. 1,434원 부근 지나가고 있는 모습. 오늘도 역시나 환율은 지금 원달러 환율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오늘 주목해볼 만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와 함께 이어서 알아보시죠. LS 일렉트릭의 어닝 미스에도 증권가에선 향후 실적 개선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잇따라 목표 주가를 올려잡고 있는데요. 장 초반 주가가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LS 일렉트릭은 어제 장 마감 이후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00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51.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19.1% 늘어난 1조 2,163억 원, 순이익은 87.6% 증가한 65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어닝 미스에도 불구하고 12개 증권사가 이날 목표 주가를 일제히 올려 잡았는데요. LS증권은 43만 원, 대신증권과 SK증권은 각각 42만 원까지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SK증권은 이날 LS 일렉트릭의 내년 실적 기대감을 담은 보고서에서 부산 변압기 공장 증설 효과로 내년 5천억 원의 매출 확대가 기대되고 미국향 매출 비중이 늘어나며 내년도 실적이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LS 일렉트릭 주가 오늘 11% 넘게 강세 탄력 붙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여전히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고요. 52주 신고가 경신을 냈습니다. 35만 7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력 설비주 단에 LS 일렉트릭의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세명전기도 17% 넘게 튀어오르고 있고요. 11,61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주가도 현재 2.62%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70만 원 선 넘어섰고요. 오늘 실적 발표 앞두고 있다라는 점, 역시나 긍정적 실적이 기대되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드립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삼성전자 TSMC와 함께 AI 5칩을 공동 생산한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 CEO는 현지 시간 22일 열린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앞서 AI 4세대 칩을 생산하고 있었고 AI 5세대부터는 TSMC가 맡을 예정이었습니다. 이후 AI 6에서는 다시 삼성이 맡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 발언에서 이 테슬라가 AI 5세대 칩에서도 삼성전자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이는 테슬라가 TSMC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7월 28일 공시를 통해 테슬라와 22조 7,648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었는데요. 당시 머스크 CEO는 X를 통해 삼성전자의 텍사스 신규 공장이 테슬라의 차세대 AI 6칩 생산에 전념한 예정이라고 구체적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주에는 이 강세 탄력이 붙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그래도 내림폭을 점차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7%가량 하락세고요. 97,9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주가는 오늘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21만 7천 원 선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의 소프트웨어 기반 제품의 중국 수출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중국의 히토리 수출 통제 강화에 대한 맞대응 성격인데요. 이번 조치로 노트북부터 제트 엔진까지 미국 소프트웨어가 포함되거나 이를 사용해 생산된 모든 제품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조치가 실제로 시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조치가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 이 조치가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함께 전했는데요. 한편 이처럼 히토류와 관련해서 미중 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공급망 관련 한국 기업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종목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스코 엠텍 8% 넘게 오르면서 16,81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LG화학 주가도 1.15%가량 오르면서 39만 5,50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주가는 오늘 소폭 밀립니다. 0.4%가량 밀리면서 45만 2,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미중 간 갈등이 거세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이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 통제를 발표를 했고요. 지금 에이펙 회담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미중 간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일단 우리 시장은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피가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금 사상 최고치 부근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이어가 보시죠. 네, 2차 전지 전략 오늘 섹터 전반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2차 전지 섹터는 이분에게 맡겨보세요. 윤석정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 그 JP모건의 안보 및 회복력 이니셔티브 이 네네. 이슈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네. 이거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대형 투자 같은 느낌이에요. 네, 뭔지 그렇죠.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10월 예. 13일 날 사실 발표가 됐었는데 네. 이게 그전에도 사실 그 JP모건 체이스에서는 이런 어떤 이니셔티브를 갖다가 주장을 해왔었어요. 근데 이제 투자 규모를 갖다가 일단 대폭 늘린다는 건데 이게 이제 한국 언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주목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도대체 JP모건 체이스가 왜 이런 이니셔티브, 이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거며 이게 우리나라 2차 전지 밸류 체인을 비롯해서 사실 그 JP모건 체이스가 그 핵심 전략 산업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한 4개 정도가 됩니다. 이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 그거는 매우 엄중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안 보는 거라고 하니까 또 우리한테도 의미가 있다고 하니까. 네네. 예. 이게 현지 시간으로 10월 13일 날 발표된 거니까 지지난주 월요일인가요? 예. 그 정도에 발표가 된 거예요. 이제 목표를 갖다가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심 인프라와 기술 기반을 미국 국내에 확보하겠다. 그다음에 제조업 기반을 재건하여 국가 안보와 경제의 강인함을 강화하겠다. 국가를 위해서네요. 미국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그 트럼프 대통령 아니면 미국 행정부가 꾸준하게 해왔던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죠. 뭔가 잘 보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죠. 네, 그게 분명히 있다라고는 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어떤 그 미국의 어떤 제조 역량, 그다음에 그 양산 능력, 그다음에 핵심 광물에 대한 어떤 공급망, 네. 그다음에 각종 인프라가 이제 민간 영역에서도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갖다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걸 핵심 전략 산업으로 삼지 않으면은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이제 단순히 미국과 중국의 어떤 미국 패권 경쟁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간의 어떤 경쟁에서도 네. 자신들이 열의에 처할 수 있다는 어떤 인식을 갖다가 드디어 하고 있다. 미국의 민간 기업이 이런 의미로 갖다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배경이라는 거는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핵심 광물, 그다음에 제품 제조 역량이 신뢰할 수 없는 공급원, 신뢰할 수 없는 공급원이라고 한다면 중국을 말하는 거죠. 네, 네. 의존하고 있다는 제이미 다이먼 CEO의 인식인 거고요. 이런 것들이 과거 지정학적 리스트가 이렇게 폭발하지 않았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됐어요. 사실 뭐 중국에 크게 공급망을 의존한다고 해서 가령 뭐 핵심 공급망도 그렇고요. 또 아니면 전략 산업들도 뭐 중국에 의존한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히토류 같은 것들도 의존한다고 그래도 뭐 수출 통제라든지 이걸 갖다 레버리지로 삼지는 않으니까 양국 간에 문제가 없었죠. 근데 이제 드디어 지정학적 리스크가 막 분출을 하고 있는 단계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국, 특히 자신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큰 경쟁 상대국으로 삼고 있는 국가에 공급망을 의존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갖다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JP모건은 상업적 목적임을 갖다 계속 강조하지만 어느 정도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조에 발을 맞춘다. 뭐 이런 느낌도 일단은 지울 수는 없겠죠. 예. 그 이제 미국의 핵심 산업을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건데 네네. 굉장히 이제 통 큰 투자 이제 투자 규모는 이제 들어봐야 될 것 같지만 네네네. 그런 느낌이 일단 들었고요. 네. 근데 이게 정부에서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JP모건에서 나서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네. 그런 또 여러 가지 면면들 이런 부분이 궁금해지는데 네. 일단 통 큰 투자가 맞는지 규모부터 좀 말씀해 주시면 이게 향후 10년간 예. 최대 1조 5천억 달러입니다. 1조 1조 5천억 5천억 또 달러. 많은데 거기에 달러가 달러가거든.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100조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돈이 지금 3,500억 달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지원 규모가 얼마나 크다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 기존 계획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보다 50%가 높아진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직접 투자도 하겠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아주 선정한 기업, 선별된 기업한테는
100억 불 정도를 투자하겠다. 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조 원 정도 되겠죠. 그게 이제 그 벤처 투자 형식으로 직접적인 투자도 할 거며, 이 뭐 2,100조 원 정도 규모가 아까도 얘기했죠. 직접 투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출, 금융 지원이겠죠. 그 다음에 금융 주선, 뭐 지분 투자 등 아주 전방위적으로 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런 어떤 미국의 안보 및 그 다음에 그 제조업의 어떤 기반이 되는 걸 갖다가 다시 인프라 건설이라든지 네. 이걸 갖다가 회복하는데 투자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힌 겁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국가를 위해서라고 하니까 핵심 전략 분야를 좀 뜯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분위기를 좀 조성하게 될지 궁금한데요. 이게 네. 이제 우리가 자꾸 그 헷갈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국가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민간 기업이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거대한 투자에 나서지는 그러니까 않아요. 이게 돈이 될 거다라는 걸 갖다가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동시에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이런 분야를 선정한 거고. 결국 비즈니스를 괜찮게 그렇죠. 봤다라는 거죠. 예, 예. 이게 그러니까 전략 산업이라는 건 그만큼 비즈니스의 가치가 높다는 걸 갖다가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걸 갖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4개 분야 27개 세부 섹터입니다. 27개 세부 섹터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릴 텐데 4개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공급망 및 첨단 제조. 이제 좀 포괄적이라서 그 의미가 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히토리를 포함한 핵심 광물. 예. 여기에는 히토리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 뭐 코발트, 니켈 같은 것들도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의약품 전구체, 그 다음에 나노 신소재, 나노 소재, 그 다음에 조선업 등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국방 및 항공우주, 그러니까 방위 기술, 드론, 위성 발사체, 뭐 군수품 등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한 번 관심을 가져야 에너지 독립성 및 보건력. 그러니까 에너지 독립성을 갖다가 어디서 추구할 거냐? 결국은 ESS, 그러니까 2차 전지에서 에너지 독립성을 앞으로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예,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예. 과거처럼 뭐 오일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미 미국은 오일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전통 그 어떻게 보면 화석 연료에 대해서 에너지 독립을 이뤘죠. 그런데 왜 현재 수준에서 다시 에너지 독립성을 갖다가 강조를 하느냐? 결국은 2차 전지 밸류 체인이 우리가 중국한테 밀리고 있다. 이게 핵심 전략 산업인데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분산형 에너지라든지 뭐 태양광도 마찬가지죠. 네네. 중국한테 밀리고 있어요, 사실. 그다음에 여기에 포함된 게 SMR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론티어 및 전략 기술은 향후 이제 진행될 앞으로 산업을 이끌어 나갈 부분들이겠죠. 뭐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양자 컴퓨팅, 반도체, 데이터 센터 등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2차 전지에 관해서 주로 설명을 하니까 네. 2차 전지에 대해서 이 JP 모건은 어떤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 거냐면은 결국은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위해서는 2차 전지 섹터가 2차 전지 밸류체인이 필수적이라는 걸 갖다가 인식을 하고 있다. 이 점을 갖다가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지금 JP모건의 통큰 투자가 4대 투자에 좀 집중해야 될 건데 그걸 나눠서 쭉 설명해 주셨는데 네네. 딱 보아하니 네. 정말 사업은 맞는 게 최근 돈이 쏠리고 있는 네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섹터가 이제 포함이 됐다는 네네네.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중에서 이제 2차 전지 섹터에 미치는 영향을 전격 분석해 주신다고 했는데 네네. 요즘 또 ESS 이런 이슈가 많이 부각되면서 네네. 관련주가 또 떠서 네. 이런 부분에서 좀 들을 거리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차 전지 밸류체인 전체적으로는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2차 전지 산업을 에너지 독립의 어떤 핵심 축으로 보고 있다. 이런 예. 어떤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미의회 예산국에서 벌써 몇 년 전에 배터리는 전략산업이라고 규정을 했죠. 그다음에 미국 행정부도 이제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민간까지 나서서 2차 전지를 갖다가 에너지 독립의 핵심 축으로 보고 있다는 어떤 인식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에 관련된 이게 배터리뿐만 아니라 관련 소재 및 광물 역시 마찬가지라는 인식들을 이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에 따라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배터리 셀, 소재 광물 전체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미중 패권 경쟁 상황에서 2차 전지 밸류 체인은 미국의 전략 자산임을 갖다가 확인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배터리 셀 부분은 어떨까요? 배터리 셀 부분은 일단 이 JP 모건의 이번 그 어떤 이니셔티브라는 거는 미국의 미국 내의 어떤 제조 생산 역량을 갖다 강화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은 전부 다 지금 미국 회사들이랑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미국 내에 진출을 해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는 북미 지역에서 직접 생산을 해내고 있는 것들이니까 그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도 일정 부분 수혜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소재 부분 역시 마찬가지예요. JP모건은 공급망, 첨단 제조, 나노 소재 등을 갖다 명시를 하고 있는데 북미 내에서 그렇다면 어떤 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북미 내에서 전구체, 분리막, 전해질, 공장을 갖다가 현지화를 갖다가 완성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 이거는 JP모건이 유심히 타겟으로 보고 있겠죠? 당연히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민간, 그 JP모건이 추진하는 민간 금융 자본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양극재 같은 경우는 LG화학이 미국 테네시 공장 지금 건설 중이죠. 네. 에코프로비엠도 뭐 캐나다 쪽에서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조금 더 만약에 이런 움직임들이 금융 지원이라든지 현재에서 거대 그 투자은행에서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자금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금융 지원 같은 것들이 가셔야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거는 대부분 2차전지 밸류체인에 속한 기업들은 대부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광물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광물 부분에 이제 JP모건이 주목하는 거는 뭐냐면 탈중국 공급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령 뭐 포스코 그룹의 가령 뭐 아르헨티나 염호도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리튬 생산도 될 수가 있는 거고. 에코프로비엠이 그 지금 뭐 에코프로가 그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도 될 수가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제 에코프로 그 이노베이션이 그 호주 리튬 업체랑 이게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지금 뭐 하려고 하고 있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수혜들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주목해서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좀 간추려 설명을 하면 북미 내 현지화를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특히 IRA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이미 다 통과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JP모건 금융지원 패키지 수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미국 정부의 어떤 탈중국 의제에 더해서 민간 자본까지 이를 뒷받침한다면은 그 속도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동시에 계속 이제 주장을 하는 거지만 2차전지 밸류체인을 전략산업이라는 걸 갖다 JP모건이라든지 이런 민간 금융기관, 거대 금융기관이 인식했다는 게 중요한 거고 이게 ESS 부분이 굉장히 큰 어떤 주목을 받을 수밖에는 사실 없을 거예요. 아, 나왔네요. 예, AI 혁명이라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AI 혁명을 갖다가 이걸 계속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어떤 장애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연산력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전력 부족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력을 갖다가 가장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모든 전력원 중에서 그게 뭐냐? 제가 계속 이 시간에 주장을 하지만 재생에너지 플러스 BESS의 조합이거든요. 네, 이게 건설 기간이 가장 빨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거 거듭 말씀드리지만 AI 시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가장 빠른 수단은 재생에너지와 ESS의 조합인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JP모건의 이번 이니셔티브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목을 할 수밖에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네. 최근 그 LG에너지솔루션 목표 주가가 막 오르더라고요. 네네네. 네. 이 현상은 어떻게 보시는지 당연히 그런 매각으로 같이 흘러가는 거겠죠. 뭐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던 JP모건까지 목표가를 그러니까요. 상향했으니까. 보수적인. 네, 이게 LG에너지솔루션은 우리나라 이제 증권가에서도 계속해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주목해서 본 리포트는 10월 15일 날 미래에셋의 김철중 애널리스트가 이 보고서를 낸 게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들을 사실 담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미국 시장에서 EV의 어떤 둔화, 보조금 종료에 대한 둔화 이상으로 ESS 그 어떤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영업이익이 그거를 갖다 보충하고도 훨씬 더 남을 거다라는 보고서의 어떤 결론입니다. 네. 사실 ESS가 얼마나 성장할지에 대해서는 연구하는 기관마다 다 달라요. 국제에너지기구 다르고 민간 연구기관 다르고. 예, 그래서 그게 사실은 뭐 앞으로 어느 정도 성장할 거라는 거는 여기서 굳이 말한다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우리들이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ESS 시장이 개화를 하고 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니까 북미 ESS 출하량 전망치를 기존 20기가와트에서 내년입니다. 31기가와트로 그 상향을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EV향으로 나가는 배터리 양이 내년에 26기가와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EV향으로 나가는 것보다 ESS 출하량이 더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전기차보다. 이게 매출액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그 ESS 향으로 나가는 게 2배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kW당 단가가 ESS 배터리 쪽이 훨씬 높으니까. 고수익이요. 네, 고수익이니까.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이 ESS 시장이 EV 시장을 갖다가 훨씬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의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지만 스텔란티스 조인트 벤처도 바꾸고 있고요. 렌신 공장, 그러니까 GM 상공장도 LFP 배터리로 전환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혼다 조인트 벤처도 이거 EV가 주춤하니까 전부 다 ESS 바꾸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벌써 북미 시장에서 EV의 출하량을 갖다가 훨씬 능가하는 ESS 출하량이 기록될 거고 매출액은 2배 이를 거다. 따라서 EV 시장이 자칫 주춤하더라도 ESS가 그걸 갖다 충분히 상쇄하고 또 남을 거다라는 보고서를 내면서 목표가를 상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만큼 ESS의 중요성을 갖다가 아까 얘기한 JP모건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AI의 수혜는 ESS가 받아가고 있고요. 그 ESS 시장 성장성 때문에 최근 2차 전지 관련주가 그 레벨업한 이유도 네네. 직접적으로 거기에 있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JP 모건이 통큰 투자를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네네. 보여지네요. 자, 오늘 2차 전지 산업 전반적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우리 증시 날씨는 미중 갈등 우려에 비가 내리면서 시작했지만 현재는 낙폭을 만회하면서 하늘이 갠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지 종목별 날씨 보시면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종목별 날씨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주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간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보복 조치로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관련된 소식 속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빠졌는데요. 이러한 여파가 오늘 국내 반도체주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자 암호 관련주 현재 뜨겁습니다. 핀란드 양자 컴퓨터 기업 퀀텀 컴퓨터스가 한국에서 협력 파트너사를 찾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또 여기에 더해서 방금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LG U+가 서버 해킹 정황을 사이버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서 보안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오늘 양자 암호, 양조 보안주가 오늘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주도 계속해서 쾌청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번 3분기에 조선 3사의 영업이익이 1조 5천억 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인도 정부가 조선업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밝히자 국내 조선사들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곳곳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오늘 철강주도 쾌청한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 열리는 중국의 사중전회에서 철강 감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 속에 오늘 국내 철강주들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히토류 관련주에도 햇살이 들고 있는데 최근 미중 갈등이 고조되자 국내 히토류 관련주들이 반사이 기대감으로 오늘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2차 전지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간밤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컨센서스를 하회하기도 했고 또 순이익이 37% 급감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도 비가 내리고 있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들 날씨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LS 일렉트릭 뜨거운 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컨센서스를 하회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정규장에서는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 증권가에서는 LS 일렉트릭의 내년 실적이 기대된다며 줄줄이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한라 IMS도 오늘 좋습니다. 오늘 따뜻한 하루 보내고 있는데 이 부산의 영도 조선소 매각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오늘 투심을 강하게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특징적인 종목들 살펴보시죠.
네, SK케미칼입니다. 아리바이오와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협력한다는 소식 속에서 오늘 맑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현대로템도 맑습니다. 국내 철도 분야에서 최초로 글로벌 인증을 받은 건데 이번 인증을 통해 국제 수준의 사이버 보안 요건을 충족하면서 오늘 투심이 끌어올려지고 있습니다. 이상 10월 23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을 긴급 방문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레오트닉 미 상무장관과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협상을 진행했다. 김 실장은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 막바지 단계는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핵심 쟁점은 투자금 조달 방식과 현금 비율이다. 미국이 전액 선불 요구에서는 물러섰지만 현금 투자 비율을 두고 양국 간 입장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구윤철 부총리 역시 통화 스와프보다 투자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직접 투자 비율에 따라 스와프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의 요구액이 비현실적이라며 동맹국을 관세로 압박해 대통령이 원하는 방식으로 투자하게 하는 전례는 없다고 비판했다. 개인 매수로 시장을 다시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 마켓나우 2부는 내일 오전 10시 시작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